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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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오늘 계속 웃기만 하더라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날만 기다린 분 많을 거예요. 오늘 그죠? 우리 대기실이 좀 유난히 시끌벅적했죠. 늦게 왔잖아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바로 7말 8초. 7말 8초. 그날이 왔습니다. 휴가의 계절. 7말 8초. 이 6개월을 버티는 힘, 여름휴가? 그리고 또 다른 6개월을 버티는 힘, 겨울휴가. 그렇죠. 이 일주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변호사들도 법원도 7월 마지막 있죠. 주하고 8월 첫째 주 2주를 쉽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휴가를 다녀오는데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중국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번에는 좀 방송 스케줄 때문에 네. 좀 어렵지 않을까. 방송이세요. 다들 계획 좀 세워놨습니까? 휴가면 네. 뭐니 해도 여행이죠. 여행. 그래서 저는 뭐 글쎄요 남편의 행방에 따라서 어딘가를 좀 갈 계획을 세우고 원래 좀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렇죠, 아프리카 갔다 왔죠. 이번에는 유럽 한번 다녀오시죠. 유럽 가고 싶어요. 아, 벌써 휴가제도 막 정하고 계신데 네. 저는 정말 휴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휴가제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번 주 내내 정말 휴가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기도 좀 놀아줘야 할 것 같고 저는 도시를 좀 가서 좀 도시물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저는 항상 뭐 휴가라고 해봤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서 사실 제대로 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만 꿔요. 나 혼자 가는 여행. 진짜. 나 혼자 가는 여행. 해보세요. 초대 때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해되는 게 엄마들이 휴가를 가도 아이 봐야 되죠. 또 남편 챙겨야 되죠. 저희 집에도 보니까 참 우리 저 처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도 뭐 너무 바빠서 정말 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두 분 말씀 맞습니다. 이 정말 아이랑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나만의 시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사실 저는 또 일을 하다 보면 휴가는 가족하고 보내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어쨌든 누구랑 뭘 하든지 간에 휴가만 주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휴가만 기다리고 일하고 있는 이 일개미로서는 이 잠시나마 그렇죠. 여유와 이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휴가만은 진짜 꼬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장님 보고 계셔야 될 텐데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문사 네. 사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휴가 주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소중한 휴가를 사실 뭐 일하느라고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네. 뭐 가라 그래도 일이 쌓여 있으면 좀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얘기 있죠. 저녁이 있는 삶. 또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있잖아요. 문화로 맞아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일과 이제 나의 저녁이 있는 삶의 균형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 주변에도 내가 그래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 당연히 휴가 어디 가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또 그쵸. 뭐 멀리 가는 거 외국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직장에서 휴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너무나 당연하게 7월 말에 8월 초에 어디 가는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도 변화를 느끼나요? 특히 기자들 어때요? 기자들. 뭐 일단은 저희들 이 우리 30대가 많으신데 우리를 끼인 세대라고 많이 하거든요. 왜 끼인 세대라고 하느냐? 일단 저희들 선배 세대는 이 가정보다도 일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선배 세대와 또 후배 세대들은 또 요새는 워라밸을 워낙에 좀 중요시하니까 일보다도 어떤 자신의 생활 같은 것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인 세대가 눈치만 보고 있는 그 끼인 세대가 끼인 바로 세대.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부터도 후배들은 좀 편하게 휴가도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좀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휴가의 측면에서는 20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꾸 30대가 뭐 끼인 세대고 20대 어쩌고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40대네 그러고 보니까. 아, 저는 40대예요. 선생님 30대신 줄 알았는데. 우리도 끼인 세대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20, 30, 40대가 조직의 주축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확실히 일을 했으면 일정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그 문화가 우리한테는 좀 배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회사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삶하고 일하고 균형을 찾는 그런 문화가 조직 속에서도 점점 흡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과정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사회는 변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사각지대 없이 잘 정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은요. 근로기준법, 항공사업법, 그리고 관광진흥법입니다. 말만 들어도 떨립니다. 이렇게 좋은 법들이 있나요? 휴가는 휴가는 어느 법에 있을까요? 바로 네. 근로기준법에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997년 3월 13일에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항공사업법과 관광진흥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항공사업법은 항공정책의 수립과 항공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2016년 3월 29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또 관광 사업을 육성하자라는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항공사업법, 관광진흥법 이 세 가지 법을 봐야 될 건데요. 20대 국회 발의연합 말씀해 주시죠. 네, 근로기준법은 현재까지 총 141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28건이 처리되고 113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휴가와 관련된, 연차 휴가와 관련된 거는 17건이 발의가 됐고요. 4건이 처리되고 13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항공사업법은요. 현재까지 총 20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8건이 처리되고 12건이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은요. 현재까지 총 43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2건이 처리되고 31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휴가 관련된 법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1년 전쯤에 소개했던 법률인데요. 일명 여름 휴가법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연차 휴가, 그렇죠. 유급 휴가죠. 네. 관련해서 그 법안이 결실을 이뤘네요. 네,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 이 연차 유급 휴가는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된 사람, 그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에 15일이 지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은 그 전년도에 못 가요. 뭐 갈 수가 없었지. 그 전년도에 출근 안 근무가 했으니까 없으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년도 거를 끌어다가 쓰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차 유급휴가를 쓰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공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 2년 차 때 원래는 연차 유급휴가가 15일이 지급이 되는데 만약 그 전에 3일을 썼다면 12일만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산수를 가불에서 잘하십니다. 쓰는 거네요. 15 마이너스 3이면 12죠. 맞아요. 네. 이렇게 당겨 쓰고 그래서 신입 사원에게는 그 휴가 일수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이제는요 1년 차에 최대 12일, 2년 차가 15일의 유급 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각각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공제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으로요.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작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막 가세요.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장되는 연차 휴가 일수 15일에서 전혀 차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온전한 15일을 다 보장이 받아서 2년 동안에 한 26일 정도를 쉴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같이 일을 했는데 나만 휴가 못 가는 경험 저 있어요. 이게 신입사원한테 휴가 일수가 일사가 발생을 안 하니까 다들 이제 여름휴가 이렇게 계획을 같이 근무표를 짜는데 너는 이제 제 이름이 없는 거죠. 그 휴가표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 제도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 다음에 연차 네. 휴가 마치 무슨 포상 같잖아요. 근데 사실 휴가라는 거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듯이 반드시 그
그러니까 원활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휴식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맞아요. 취해야 하는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된 이 안 굉장히 당연히 잘 된다고 너무나 봅니다. 맞다. 네, 네. 너무 마땅한 너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 다 사용 못했거든요. 오. 쓰려고 생각도 못했었고요, 사실. 근데 올해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공문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다들 쓰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 저도 좀 자유롭게 썼던 것 같고 뭐 사실 근무 시간 잘 안 지켜지고 뭐 주말에도 근무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기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제 언론사에서도 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이 개정안의 최초 제안자가 시민이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소개했죠.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국회 톡톡 있잖아요. 거기에 자신을 이제 워킹맘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글을 올린 시민이 일명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을 제안을 했고요. 무려 1,700여 명의 지지를 받아서 한정의 유언과 이렇게 매칭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내 목소리를 국회에 잘 전달하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통통 법률화 놀라지만 국회 턱턱입니다. 이걸로 딱 하시면 채택될 수가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입사원한테 연차휴가 생긴 거 너무 좋은 법률안 같고요. 저가 직장 다닐 때는 해도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쵸, 오전까지. 휴가를 낼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좀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갈게요, 우리 난 놀러 갈게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전히 눈치 보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여름휴가 사용이 여전히 눈치 보인다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비율이 직장인 10명 중 4명이었다고 합니다. 많다. 네,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이게 11일에 연차휴가 발생했잖아요. 네. 제일 많이 2년차 선배들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딱 위에가 바로 그쵸. 보일 것 같긴 네. 한데 자, 또 근로자가 많지 않은 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장부터 몇 명 안 돼 다 휴가를 안 내니까 분위기가 조성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올 네. 수 있어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직장인의 평균 연차 휴가 사용 일수가요 9.2일밖에 안 된대요. 이게 자신의 연차 휴가 중에 한 60%만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휴가 사용 불만족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휴가 사용 불만 뭐 나쁜 거 싹 다 1인데 이것도 왜 1입니까? 자, 휴가가 있는데 왜 못 갑니까? 왜 못 가요?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참 문제지만 사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를 하기 위해 도입된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알고 촉진. 계시죠? 이게 그거죠. 기업이 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막 장려하는 그런 제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회사가 그 연차 휴가를 부여를 했지만 이제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금전 보상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어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기업이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제도가 잘못 사용이 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이런 회사 사용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회사가 딱 휴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때 좀 써라 이렇게 장려를 하고 통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휴가도 못 쓰고 수당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휴가 촉진제 도입 이전에 2000년에 조사했을 때에는 조사 기업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약 85%가 미사용분 연차 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수당으로 바꿔서 지급을 했는데 네. 작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차 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전체의 57.8%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휴가를 주든가 돈을 주든가 무슨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하네요. 이 휴가 사용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은 휴가 사용 촉진제가 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쉴 수 없는 상황을 약간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휴가 사용도 못 하고
또 돈도 안 주고 이런 게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회사 측이 쉬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나 뭐 쉴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사용하라고 촉진을 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을 안 줘도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수당은 촉진을 했든 안 했든 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수당의 1.5배를 줘야 된다든지 많이. 이런 식으로 수당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아요. 정부가 이번 달부터 주당 노동 시간을 뭐 52시간으로 네. 최대 5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또 이걸 위반하면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좀 계도 기간을 달라. 그래서 정부가 뭐 계도 기간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페널티를 강력하게 주겠다고 하다 보니 기업들이 막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휴가 문제도 정부가 근로감독을 좀 명확하게 강하게 하고 페널티도 좀 준다면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국회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국회가 휴가 촉진제 도입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법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얼른 써라 이렇게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는 아예 그 보상 의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뭐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사용자가 보상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요. 작년 2월 21일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사용자가 휴가 사용만 촉진하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해도 보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좋게 개선한 거네요. 그렇죠. 네,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상액을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있는데요. 최근 이 실제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그 금액을 수당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다 포함시켜서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괄 산정 임금 계약 아니면 그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해서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이런 계약을 아예 금지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11월 27일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포괄 산정 임금 계약 이게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괄 산정 임금 계약은 찬반이 팽팽한 것 같은데 이 포괄 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100인 이상 기업에서 40%가 이걸 쓰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법정 근로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야근을 했다거나 뭐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산정하다 보니까는 근로시간을 좀 훌쩍 넘어도 그냥 대강 여기에 그렇죠. 계산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좀 해소해보자라는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거려한 네.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10년 조사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인 이상의 사업체의 41.3%가 포괄임금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에 좀 싸움이 있고 의견이 좀 팽팽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좀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한 이 법안의 내용처럼 네. 그게 어렵다면은 포괄임금제를 좀 법정화해서 운영해야 된다,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직종이나 직역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어떤 건지 좀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도 좀 정확히 계산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법이 정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해서 주도록 하는 한편 임금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AS 업무랄지 영업직 또 저희 같은 기자들 네, 명확하게 업무 시간이 좀 탄력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간주 근로시간제나 재량 근로시간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자 포괄임금제보다는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쉽게 휴가를 사용하고 맞아요. 당연히 휴가를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별도 보상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연차 유급 휴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연차 유급 휴가 대장 작성, 대장. 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이렇게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4월 11일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별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작성해가지고 서면으로 통보도 또 해야 되고 네. 또 유급휴가 대장도 작성을 해가지고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되네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서면으로 통보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네. 사용자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다. 이것도 명확히 표현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용자가 2년 오.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규정이 오.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페널티를 확실하게 규정한 되게 부분. 웃으면서 얘기하는 네, 이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휴가를 달라. 휴가를 달라. 네, 처벌받을래 휴가 줄래. 강력한 제재 부분이 있어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은 초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현재 연차 휴가 그 사용 촉진제를 통해서 뭐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휴가 일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휴가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휴가를 받았으면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휴가를 받았으면 떠나는데 떠나려면 어디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비행기 특히 항공을 많이 타는데요. 이 내년부터 인천공항에 이 지문하고 앞면으로만 이 출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출국장을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보안 검색 그리고 출국 심사를 받을 때 또 탑승 확인할 때 일일이 사실은 여권 제시해야 되고 뭐 탑승권 제시해야 되고 되게 번거롭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 공항 이용객의 얼굴 사진과 지문 정보를 등록을 해서 출국할 때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하기는 하되 일일이 제시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라는 거고요. 내년 초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0년에는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이 스마트 패스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야, 우와. 이 참 출국 진짜 편해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공항에 가면은 이 탑승권이나 힘들어요. 여권 내야 될 게 많으니까 네. 항상 이걸 손에 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들고 맞아요. 있으면서 맨날 가방에서 뒤적뒤적 네, 찾거나. 맞아요. 네. 이거 잃어버리면 네,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우리 난다. 비행기 못 타 이랬었는데 정말 편해질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글쎄 우리나라가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걸까요? 성형수술을 해도 인식을 할 수 있대요. 찾아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틀은 바뀌지 않는 아니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는 분들 신기한데요? 많은데 정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고요. 뭐 특히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공항 자체에 공항 운영 노하우가 워낙에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세계 공항에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성 기자 네. 얼마 전에 이탈리 이태리 갔다 왔죠? 네, 출장 다녀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 웹 체크인하고 짐이 없다면 그냥 바로 이제 뭐랄까 빨리. 체크인 할 필요가 예. 없으니까 웹 체크인 한 다음에 모바일 탑승권 받아가지고 와. 또 자동 출입국 심사 신청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출국 심사에서도 이제 받을 필요가 없어서 사람 만날 일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선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혹시 시스템 오류는 안 나나? 해킹은 좀 안 당하나? 이런 생각은 그럴 좀 수도 들었어요. 있겠네요. 왜냐면 실제로 지인이 이번 출장에 예약을 다 했는데 이름 마지막 자가 없어졌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출국을 못 할 뻔하다가 이름이 거- 사라졌다고 네. 마지막자가? 그러니까 뭐 이지선이면 선자가 사라졌고 이지만 이지? 찍힌 거예요. 근데 여권하고 이름이 다르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는 어. 상황. 그래서 이제 어찌 해결을 해서 출국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우도 뭐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해킹에 취약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기계로만 하다 보면 그런 문제 해결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개선이 돼야 될 네.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해외여행은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일본 가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네. 중국도. 우동 먹으러 일본 간다. 아유, 너무 한 그릇 네. 먹으러 가줘야죠. 네. 가락국수 먹는가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국내도 괜찮은데 너무 국내가 또 등한시 되는 게 아닌가. 국내 여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요, 사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학예 휴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 55.2%가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 82.6%가 나는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라고 대답했대요. 아, 국내 여행이요? 네. 저는 당연히 해외 여행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경비 제일 싸죠. 경비. 일단은 뭐 해외보다 경비가 당연히 저렴하고요. 네. 두 번째로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에 일단 이동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가는 있죠. 대하로 오는 대하로 그렇죠. 걸리니까, 해외는. 그리고 세 번째로 박 변호사님 말대로 얼마나 또 이게 국내에 좋은 곳이 많습니까? 요새 또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는 곳이라고 하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뭐 예매하기도 힘들고 숙박 찾기도 힘들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로 휴가지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국내로 휴가를 떠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 하나 드리면요. 네. 문체부가 관광공사와 함께 7월, 8월에 우리 국민이 휴가를 사용해 국내 여행을 다녀올수록 여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네. 아는 게 힘입니다. 네. 자, 아직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또 여행을 앞두거나 아니면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여행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행주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자막에 나가는 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국내에 좋은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KTX나 뭐 타면 다 갈 수 있잖아요. 빨리. 네. 그렇죠. 또 차도 갈 수 있고 제주도는 비행기 타면 또 금방 가요. 금방 가죠. 비싸지도 않은 네. 것 같고. 하여튼 교통도 편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출장 갈 때, 또 여행 갈 때 비행기 좀 자주 이용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늘 요금이었어요. 왜냐하면 KTX 요금이랑 국내선 항공료 비교하면요. 비슷한가 싶다가도 실제로는 항공이 더 외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곽에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택시라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항공료가 그렇게 많이 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국내선 항공 이용할 때마다 사실 뭐 성수기랑 비수기 요금을 또 이제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정해놓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늘 비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성수기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될 기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사실 이 비용의 문제, 이게 적정한가 의문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좀 이게 예전에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행기 타는 게 가장 부의 그 기준이라서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비싼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국내 항공비가 많이 드나요? 비싸나요? 이게요. 어때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호주의 한 여행 사이트에서 전 세계 200개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1km당 평균 요금을 얼마나 저렴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순위를 보면 국내선의 경우에는 아시아나가 154위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181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는 항공사 이 티웨이 같은 경우에도 69위고요. 제주에어 같은 경우에는 89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선 항공 요금이 다른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제선을 조금 보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국제선 요금 순위에서는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 걸 비교하면 국제선보다 국내선의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책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행기 타는 거는 참 비싸게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항공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항공사 맘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항공 운임과 요금 제도는 몇 차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어떤 인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이랬었는데요. 1999년부터는요.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의 항공 운임과 요금은요. 20일 이상 예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리 예고하면 된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국내 항공운송업자들이요 경쟁이 너무 심해. 내지는 다른 교통수단, 뭐 KTX 이런 것처럼 대체 교통수단이 발달로 인해서 비행기를 사람들이 많이 안 타. 수요가 감소해. 이런 이유로 국내선 항공 운임을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양상을 우리가 이 저비용 항공사의 주말 성수기 항공 요금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실제로 2006년 첫 출범한 이 저비용 항공의 항공요금은 그때 당시 대한항공의 한 70%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다 싸다. 이랬었는데요. 네. 작년 3월 기준 김포 노선의 그 성수기 요금을 보면요. 대한항공의 90% 다 따라왔네 거의. 네, 네. 거의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이거 참.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항공요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국내 항공요금을
예고제가 아닌 인가제, 그러니까 요금 올렸으면 정부에 인가받고 허가받는 거. 그렇죠. 그렇게 변경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거 논의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내 항공 노선의 운임과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면허나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제재나 이제 처벌 규정을 둬서 국내 항공 운임과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8월 9일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항공사가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이 조금 제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 있네요. 네, 장점 있는 것 네. 같아요.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항공 요금, 항공사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 몇 개 없고 담합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니까 20일 예고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죠. 결정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운임이 합당한지를 우리 같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먼저 좀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요. 사실 국적기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선이 많기 때문에 편리해서 사실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독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용을 하면서도 너무 항공사 맘대로 올린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정말 맘대로 올리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맘대로 올렸어요. 근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도 국내선도 많이들 타시잖아요. 이제 거의 비행기도 대중교통 수단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요금을 정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요금을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저도 소비자입니다만 뭐 당연히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좀 과도하게 오히려 규제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선에서 운임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을 하는 서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비행기 한번 타봤어요. 이게 예전 그런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임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 항공 얘기 관련해서 추가 또 보완돼야 될 점 있나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실 늘 우려가 되는 것이, 이거 늦으면 어떡하지? 네. 아니면 뭐 결항되면 어떡하지? 이런 지연이나 결항이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걸 타고 가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래야 이렇게 연결된 그 노선이었는데 앞에 게 너무 지연이 되면서 그 다음 걸 아예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걸 아예 놓치고 그 다음 날 탔어야 되는. 근데 이게요,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게, 사실 거기 비행기에 탄 사람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아무리 항의를 한들 이게 뭐가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마냥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가다가 사실 그 비행기 안에서 4-5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안 내리고 나 여행 안 가겠다 하고서 짐을 빼더라도 그럼 모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짐을 뺐다가 다시 또 다 체크해가지고 짐을 싣고 떠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섣불리 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던 승객들이 나는 소송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는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변호사인 저도 당했습니다. 소송할 수 없었어요. 작년에 중국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 늦어져가지고 아마 그 중국 그 공항에서 한 5시, 6시간 있었는데 아이고. 그냥 싸웠어요. 가족들끼리 계속. 그 기억이 나는데 지연이나 결항이 한 해에 한 5만 6천 건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 구제 관련돼서는 권고 같은 거 같고요. 일률적으로 이제 피해 구제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좀 피해 구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항공기 지연이라는 게 명백히 이게 항공사의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날씨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연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증명이 안 되니까 애매모호한 경계가 있긴 해요. 네.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아까처럼 뭐 줄줄이 뭐 취소가 된다거나 뭐 비즈니스상 가야 되는데 연결 비행기를 놓쳤다거나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면은 보상 횟수가 미미하더라도 단순히 권고 수준이라는 건 많이 안 되고 좀 구제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 항공기 피해 구제 접수가 매년 늘고 있어서요.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그 승객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항공사별로 각각 제각각입니다. 이 구제의 방법이나 정도가 다르게 적용돼서 그러면 당연히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겠죠. A
항공사는 이렇게 대처하던데 그렇지. 비항공사는 왜 안 해주냐 뭐 이러면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 이용자의 사항별, 그러니까 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그 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1일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네, 지금 피해 구제 제도가 저희 변호사들도 느끼기에 참 하늘의 별 따기인데 좀 현실적인 보상안이 좀 마련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이 또 도입이 돼야지만이 사전에 비행기도 좀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지연되는 일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저희 남편도 그렇고 비행기 되게 자주 타는데 특히 저희 남편은 거의 뭐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딜레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상 방안이 좀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연착 사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갈 때 한 하루 전이기는 했는데 연결편 문제로 연착됩니다. 이런 문자만 받았지 왜 연착되는지 좀 친절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게 없나 보다 혹은 구체적인 걸 알려줄 의무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에 그런 의미에서 피해 구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라. 또 그거를 승객들에게 좀 고지를 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경우야 다 마련을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를 또 다 예상해서 그렇죠.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되지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점은 조금 염려스럽네요. 자,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비행기가 당연히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일수 받아서 비행기 타고 휴가지에 갑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다음에? 자야지요. 그렇죠. 자야지요. 숙박 얘기를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숙박 시설 어떻죠? 놀러 갔으면 쉬러 갔으면 또 자야 될 곳 찾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공유 숙박.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집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거. 그런 개념을 에어비앤비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유 민박은요, 2008년 8월에 미국에서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인데요. 191개 이상의 국가, 34,000개 이상의 도시에 이미 진출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이용한 사람만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장점이요. 우선 숙박비가 저렴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행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은 야, 호텔이 그 호텔이 그 호텔이고 그 호텔이 그 호텔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특색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후배가 호남 지역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거기에 고택을 에어비앤비를 하신대요. 인기 많겠다. 네, 인기 많겠다.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은데 조금 멀어서 못 가봤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활용이 제 주변에도 당장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기간에 뭐 비어 있는 그 대학생들이 쓰던 원룸 같은 거 그런 것도 도시에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런던 가보니까 그 기숙사를 팔고 있더라고요. 방 호텔식으로. 그러니까 시설은 기숙사니까 호텔만큼 좋지 않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고 대학 가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뭐 실제로 방송에서 에어비앤비 공유 민박, 공유 숙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했던 적이 있는데 탁탁 들어가니까 뭐 다다미에 그 사람이 쓰던데 그대로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범죄라든지 또 안전 이런 게 또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저도 정말 이용해보고 싶은데 꺼려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한 공유민박에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요새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공유 민박 숙소에 묵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이 가서 이제 여행을 할 때. 그래서 당연히 다 그거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요새는? 보니까 네. 사람들이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양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하려면 정말 이 집을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그 집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현재 공유 숙박, 공유 민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아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법이 없어요 이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유민박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어요. 어, 막 하는 거야 무법. 그냥 정말 하룻밤 뭐 재워주는 법치되네?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서 문제네. 뭐 불법 영업을 하거나 뭐 우회 등록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네. 해요. 참 의외인데 이게 어쨌든 그 방을 빌려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뭐 화재 같은 안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위생, 범죄 예방 그렇죠.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작년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숙소가 총 37,100개였고요. 또 관광객이 188만 명 이상이 이를 이용했는데 이 법이 이걸 무조건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니 37,000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법이 없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법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도요, 이 공유 민박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네.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이 도시 민박업을 신설해서 연간 영업 일수 그리고 안전 기준 같은 이런 도시 민박업자들이 지켜야 할 그 준수 사항을 규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세요. 세네요. 네, 이래서 네. 이런 내용으로 작년 7월 12일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 안전 기준 그렇고 또 위생 기준 이런 거 당연히 숙박업을 하려면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이 법 이런 기준을 지키고 있는 숙박업소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용객의 안전 문제랄지 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 법안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분야가 미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또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관리 기준을 마련을 해서 좀 많은 논의를, 다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소개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성범죄로 어떤 형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취업 아니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이 있는 그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숙박업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주도 그 사건 있죠. 그렇죠. 그 용의자가 그 범행 당시에 준강간 이런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 아니면 관광객 이용시설업 아니면 뭐 농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숙박을 하는 숙박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사 업종에 대해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3월 22일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공유민박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고 범죄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성폭행도 있겠지만 뭐 몰카나 이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있었으니까 이 기준에 좀 까다로운 곳에 좀 포함을 같이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일단 뭐 성범죄자들의 인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같은 얘기인데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뭐 제한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워낙에 높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휴가,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휴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휴가 일수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숙박시설에서 자는 것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땠어요? 제 주변에는 아직도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있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 슬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휴가를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변화의 그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정부가 좀 일과 가정 그리고 일과 삶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와 근로 환경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정부가 좀 서포트를 잘 해준다면 더 빨리 효과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휴가 아닙니까? 자, 오늘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유급 휴일에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에서요, 뭐 어린이날이다, 크리스마스다, 뭐 쉰다 이런 얘기 나오면 꼭 댓글에 그런 거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좋지. 나는 그날도 일해야 돼. 뭐 이런 저는 댓글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이런 선거일 이런 때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휴식권이나 어떤 투표권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문제들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6월 26일에 국무회의에서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 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일반 근로자들도 이제 주말 말고도 법정 그 공휴일 달력 딱 보면 빨갛게 돼 있는 거 다 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 공휴일 확대가 현장의 준비 기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열심히 일한 우리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꿈 같은 이야기로 여겨졌던 워라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행복해야지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국가 경쟁력도 탄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